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학교 이서정입니다. 오늘 저는 해양 분야에 가장 논의가 뜨거운 자율운항 선박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준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발표는 먼저 해양 분야에서의 안전, 그리고 자율항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작업 결과, 그리고 추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프트웨어의 해양 분야에서의 안전을 말하기에 앞서서 타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해양 분야에서도 사고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유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 선박의 항해를 기하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사고의 결과는 모두 예상하시다시피 인명의 또 재산상의 그런 손해, 그다음에 손실 뿐만 아니라 해양 교통과 관련된 그런 인프라라든가, 그리고 해양 환경과 관련된 오염 물질의 유출 등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고에 큰 선박이, 대형 선박이 연루됐을 때는 굉장히 큰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슬라이드 밑에 보이는 유럽의 민간 기구인 엔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선박의 안전 운항을 기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그리고 도메스틱 운항 선박을 위한 그런 법과 규정들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배타적 수역과 관련해서는 유엔의 해양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엔 산하 기구로서 국제 해사 기구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선박의 안전 운항과, 그리고 또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과 규정과, 그리고 지침 등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공표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몇 개의 규정 조약들이 바로 선박의 안전 운항과 관련된 대표적인 그런 컨벤션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이는 솔라스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의 사고 이후 바로 제정이 되기 시작해서 계속 개정이 되어 오고 있는 그러한 컨벤션이고요. 그 다음에 해양 오염과 관련해서 말폴이라는 규정 선언, 그리고 선원의 선박에 탑승한 선원들의 훈련과 관련된 안전 항해를 위한 훈련과 관련된 SDCW, 그리고 운항 중 선박들이 서로 마주쳤을 때 대표적으로 어떻게 피할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룰이 이미 정의가 콜렉이라는 데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각 컨벤션에 써 있는 숫자들이 가장 마지막에 개정이 된 그런 연도를 말씀드립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자율운항 선박의 자동화 등이 이러한 규정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을까 하면 그때는 상상을 하지 못한 일들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현재에 현재 상황에 맞춰서 재개정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국제 해사 기구에서 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기존의 법이나 규정은 서로 연계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바꾸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동화와 더불어 소프트웨어가 대량 도입이 되고 그에 관한 안전과 관련해서도 이런 그 재개정에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해양 분야의 그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자동화 장비들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유럽의 그 해양 분야 전문 그 조사 분석 기관인 그 노틸러스 페더레이션이라는 곳에서 좀 흥미 있는 몇 가지 설문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거를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자동 그 화학 또는 그 자율항 선박에 대한 기술이 이 해양 분야에 도입이 된다 그러면 말타임 전문가들 그러니까 해양 전문가들 900여 명에게 설문을 했더니 60% 이상이 굉장히 좋겠다. 일단 업무가 경감되고 그 다음에 안전을 운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은 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또 우려사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10가지 목록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을 마크를 좀 해뒀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이버 시큐리티와 그 다음에 통신과 데이터 교환상의 어떤 릴라이빌리티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컨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 펑션 세이프티에 대해서는 여기 목록에도 없고, 그다음에 그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여기에 강조된 내용 안에 그에 대한 우려가 같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렇게 자동화된 그 장비, 그 다음에 선박 자체가 또 자동화되는 거, 그 다음에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무인 선박에 이르기까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서비스 그리고 장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때 그 관련된 그 항해사들에 대한 그 능력, 역량에 대해서 또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원들의 그 훈련에 관한 국제 표준의 국제 지침이 STCW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IT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은 전혀 교육 훈련 대상으로 현재 구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 한국해양대학교는 전 세계 그 해양대학교 중에 해양 관련 교육 품질로 1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규정을 재개정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측면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교육 훈련, 그 다음에 법 규정과 플러스 선박 내에서 그렇게 그 법 규정으로 정의된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자동화가 도입됨에 따라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저와 노르웨이에 계시는 루프토프조프트 교수님과 이제 같이 연구를 한 내용인데요. 선박 내에서 선원들은 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교대할 당시에 핸드오버 리스트, 체크리스트를 같이 점검을 하고 그리고 업무를 넘겨줍니다. 근데 그 내용이 만약에 AI가 들어와서 기계가 들어와서 핸드오버를 그러니까 교대를 기계와 인간이 한다 그럴 때 이 체크리스트 현재의 이러한 지침들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데 의문을 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바로 적용하기도 어렵고 이거를 그 소프트웨어해서 소프트웨어를 고려해서 지침을 바꾼다 하더라도 바로 그 안전 문제에 우리가 그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의문을 가진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 부분은 더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이렇게 설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동화가 도입되는 데 대한 그런 안전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그 고민이 많은 좀 상황입니다.
IMO에서는 이런 그 내용을 요구를 받아들여서 최근 몇 년간 이제 마스라고 정의하는, 그러니까 해양 분야의 오토노머스 선박에 대한 자율 선박에 대한 규정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5월, 올해 5월에 그 규정 검토의 그 프로젝트가 마무리됐는데요. 편의적으로 이제 그 자율 선박에 대해서 4단계로 나눴습니다. 타 산업 분야에서 나누고 있는 그 구분과 수준과 네, 근거와 비슷하게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서 디그리 1, 2, 3, 4로 나누고, 그 다음에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자동화되는 그러한 선박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과 2는 이제 최근에 새롭게 도입되는 그런 자동화가 많이 된 그 선박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주로 이렇게 기존의 그 법 규정들이 지금 자동화가 된다면 특히 3번과 4번 수준에 대해서 얼마나 부합되고 얼마나 갭이 있는가, 뭐를 수정을 해야 되는가를 밝혀내는 그러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 일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IMO가 국제회사기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듯이 있는 거는 이제 그 민간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여기저기 이제 되오고 있는데요. 자율항 선박 과제, 자율항 선박 프로젝트라고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보신다면은 정말 많은 좋은 자료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2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년부터 2026년까지, 25년까지 6년간 진행이 되고 있는 1,600억 수준의 대규모 과제입니다. 그래서 자율항 선박을 개발을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각종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그 장비, 그리고 육상과의 교신을 위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일체로 개발이 되는, 그리고 선박 자체를 이제 짓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미국과 영국의 메이플라워호 400의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여기 이 슬라이드에 왼쪽 위에 보이는 이 그림은 400 올해로서는 이제 401년 전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필그리머들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시작할 때 첫 그 항해를 했던 그 메이플라워 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복원해서 미국 커넥티컷의 한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는 복제선 메이플라워가 왼쪽 아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4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 선박 프로젝트를 이제 완성을 하고 대서양을 항해를 했는데요. 영국과 미국이 같이 공동 합작 투자해서 만든 그 자율운항 오토노머스 메이플라워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밖에는 저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마스라고 MASS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선박의 종류가 배에 저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슬라이드에 보는 선박들처럼 물 위에 떠 있는 선박도 있고, 그 다음에 물 잠수하는 선박도 있고, 그 다음에 나르듯이 육상 뭐 이렇게 해상 같이 공용으로 다니는 그러한 선박도 있고, 그런 종류들을 다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박을 surface ship이라고 해서 SS라고 그러고, 이제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에서 마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러 종류에 대한 각 여러 구분의 이제 선박들 중에서도 surface ship에 대한 이제 규정 검토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더 집중해서 시작은 아직 못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MO 레벨에서는요.
그다음에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앞에 봤던 오토노머스 메이플라워호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를 제가 해뒀는데 주로 IBM의 장비들이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장비로 인간의 도움이 거의 없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검토되고 규정이 바뀌는 거에 비해서 기술 개발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 뭐 이런 부분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IMO에서는 마리타임 분야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제 어떤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내용은요, 그 IMO의 이제 그 가이드라인으로서 소프트웨어 퀄리티 어슈런스와 그다음에 휴먼 센터 디자인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리고 호주 그리고 일본이 주축이 돼서 같이 개발을 했고요. SQA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 정부 대표단 자격으로 제가 발의를 하고 이 파트는 제가 이제 그 리드를 했던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워킹그룹 내에서 소프트웨어 퀄리티에 그 관련해서 시큐리티 문제와 소프트웨어 관련된 시큐리티 문제와 그다음에 펑션 세이프티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참 다행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펑션 세이프티도 그렇고 시큐리티도 그렇고 별도로 다뤄야 할 주제이지 지금 이 SQA에 같이 묶어서 정의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일이 크다,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어서 그 결과 지금 중요 소프트웨어 퀄리티에 연계되어서 중요한 일로는 구분은 되었으나 파란색 부분만 실제 SQA, HCD 가이드라인 안에 담기고 언급만 되고 실제로 진행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시큐리티 문제에 있어서는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그 사이버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올해 초에 이제 인도스먼트가 됐죠. IMO에서 승인이 돼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가이드라인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양 분야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찾아보시면 공개된 문서로서 여러분 충분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은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안전 문제를 상당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앞에 발표에서 언급됐듯이 어떤 경우에는 시큐리티와 세이프티가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채 혼재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여기 그 해양 분야에서도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캡처를 뜬 내용은 그 국제해사기구 홈페이지 상에 나오는 마리타임 사이버 리스크라는 그 부분의 웹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이 안에 보시면은 세이프티를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세이프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은 있고, 근데 이제 기능 안전이라는 걸로 별도로 그 구분해서 정의를 하거나 진행은 아직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블릭, 그러니까 IMO와 같이 그 UN 기구 이런 그 국제 기구에서 하는 활동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선급이라는 그러한 그 조직이 있습니다. 선급은 국제적으로 각국에서 선박의 어떤 등급이라 그래야 될까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인증을 위한 그러한 업무를 진행하는 대행하는 그런
조직인데요. 설계에서 이제 건조하고 완료할 때까지 선박 구조 설계라든지 아니면은 도면에 대한 승인, 그리고 각종 그 장비에 대한 제조에 대한 검사 등을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합격, 불합격에 따라서 증서를 발행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같이 포함된 이러한 장비들에 대해서 최근에 그 세이프티와 그리고 특히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한 그런 이제 그 규칙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그 IMO에서 그냥 국제회사기구에서 나오는 그 컨벤션이라든가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룰로서 규칙으로 그 각 조직에 맞게 해석해서 어떤 규칙을 만드는 그러한 이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룰을 소개를 몇 가지를 드리면은, 한국에는 성급이 한국 선급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한국 성급인데 KR이라고 이제 이니셜을 명칭을 하고요. 미국의 선급 이름은 ABS,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와 성급의 이름을 적어놨는데, 그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실 부분은 오른쪽 칼럼에 보시면은 사이버 시큐리티라든가 사이버 세이프티라든가 이런 그 규칙의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의 그 한국 성급에서도 작년 초반에 그 타입 어프로벌을 위한, 그러니까 형식 승인을 위한 그 사이버 시큐리티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인증서를 발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조직에서의 사조직이라고 해야 되겠죠. 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그 선급 중에 특히 미국 선급은 바로 사이버 세이프티라는 이름으로 이런 그 모델을 만들어 뒀는데요. 몇 가지 필러가 있습니다. 세로로 보이는 필러 중에 여러분들께서 중간에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도 보이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끝에는 오토노머스 시스템의 세이프티라던가 아니면은 펑셔널 어슈어런스라든지 이렇게 다수 그 소프트웨어의 기능 안전을 위한 그러한 규칙을 이미 미국 선급에서는 만들어 두고 이에 대한 인증서를 발행을 하고 있다. 결국 그 민간에서는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에 대해서 그 우려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인증을 발행하는 그런 그 사례가 이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사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무조건 이런 그 증서를 받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이 증서를 발행받는 비용이 뭐 그냥 몇백만 원 이런 수준이 아니고 뭐 1억 이렇게 억 단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요, 그 제조한 장비나 제품이 선박에 실릴 때 그 해당 선박의 선박의 관리자, 소유주 측에서 요청을 해가지고서 이러한 승인을 받아와라 라고 할 때, 인증을 받아와라 할 때 이제 그런 펑셔널 어슈어런스라든지 퀄리티 어슈어런스라든지 이러한 인증 업무가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이 해양 관련 제조업체들은 크게 그 좀 영세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해외 글로벌 그 기업체들에 비해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인증을 받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 있고, 그 결과는 국제 무대에 나가는데 좀 제약 조건이 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07년 또 2008년도 초까지 보완이 돼서 마무리된 나이파의 소프트웨어 안전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 가이드 부분을 제가 책임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때 61508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리스크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같이
병합을 해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스카프스 해가지고서는 소프트웨어는 펑셔널리 세이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니셜을 가지고 이 모델명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이 공통 가이드 이외에 철도, 의료, 자동차 부분에 각 그 완전 가이드가 나온 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양 분야에서 어떤 일이 그 소프트웨어 안전과 기능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새로운 정보를 처음 접하시는 경우에는 아마 제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실 건데 키워드를 가지고 저한테 별도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요 장표로 이제 2개 장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해양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해야지 되느냐라는 거는 앞에 몇 번 강조를 드렸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 의무로 따라야 되는 여러 가지 규정, 법 이런 규칙들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는 자동화와 관련된 기술, AI 이러한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지 되고, 그와 관련해서 또 교육 프로그램도 역시 같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은 사실 시큐리티와 이렇게 혼재돼서 생각이 특히 해양 분야에서 되고 있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도로, 그러니까 자동차 분야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은 별도로 따로 떼서 아예 그 기존에 있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를 이 현재 상황에 맞게 바꿀 게 아니라 별도로 떼서 개발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의도로 보시면은 Safety of Intended Functionality라고 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좀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노력이 해양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필요한 분야에서 모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